정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하면서 신구 권력 대립이 일단 한 고비를 넘긴 모습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인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배현진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전은 못할 것 같고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어디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늘 얘기해 왔던 현재 인수위 통이동에서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조금 저는 어쨌든 예비비가 의결이 돼서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130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업무 볼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인데 1층부터 4층까지 이거를 제외하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언제 이걸 리모델링 공사를 할지는 사실 인수위 측에 재량을 줘도 될 부분인데 어차피 이제 의결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이걸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약간 그런 타당한 이유 제가 찾기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369억 원을 다 의결하고 다만 이 1층부터 4층까지는 연합훈련 대비해서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떤 조언을 했다 그러면 당선인 측에서도 그 조언을 굳이 무시하고 강행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에 의결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의 재량을 당선인 측에 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미봉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결을 원래 당초 하려고 했던 5일보다는 하루 미룬 6일 날 했고 또 그것도 약간 좀 모자란 듯한 내용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정말 요청한 대로 496에서 끝날지 그거보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긴 한데 기왕에 그 본인이 한 말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이번에 확실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국민들께.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들어가서 근무할 공간이기도 하고 또 다음번 당선인이 또 어디 집무실을 찾아서 왔다 갔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왕에 늦어지는 것 좀 더 시일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잘 고칠 건 고치고 시설도 갖출 건 갖추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물론 그때까지 윤석열 당선인 곧 대통령에 취임하겠습니다만 근무 장소나 이런 게 좀 옹색하거나 임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겠으나 기왕에 늦어졌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돈 문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까타를 잡거나 심사를 하는 듯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 사정은 있겠죠. 이를테면 안보 시스템 단추 이렇게 넘겨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공백 없애야겠다.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훈련하는데 방해나 이런 것도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문제는 좀 빨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문제는 조금은 일단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아있는 게 인사 문제 그리고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인사 문제 부분은 사실 그 인수인계 당사자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인사의 적절성에 대한 그 문제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말기에 이런 인사 하느냐 이거일 뿐만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법에서 그 취지를 살려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났지만 그런 법에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저으로운 통화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감사원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원 부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또 한 분 한 분이 어떤 편향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석연치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민간업체다라고 단정할 것은 못 돼요.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약 한 5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산업은행은 정부가 또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 회장과 임원을 금융위원회 내지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그 임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은 살아있는 거고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고 직무명령을 했으면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또 오히려 정치적 공세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다음 취임식까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계속 싸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이전에 이런 거 잘 못 봤어요.
노무현, 이명박, 이양기 때도 굳이 양 진영의 성격을 따지자면 지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뭐 그렇게 부드러웠던 기억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사건건이 그리고 기억하시죠? 아마 우리 앵커께서도 그때 취재했을 텐데 매일매일 중계방송할 정도로 심하진 않았고요. 특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인사입니다. 그때는 집무실권 아예 없었으니까. 지금 대우조선 방금 윤 부위원장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문 대통령의 동생과 동창이다. 그 실은 그건 몇백 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친한 친구였는지 이런 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그다음에 그 사람 보니까 36년을 대우조선에서 근무했더군요. 뭐 전혀 택도 없는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아름아름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 너 하나 심어주고 갈게. 아무리 봐도 그런 구석은 없는데 당선인 측에서 콕 찍어서 대우조선 해양 물론 중요한 회사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회생 조짐도 있고 알겠는데 이번 건 조금 오버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인수위에서 인수 받을 게 그리고 앞으로 국정까지 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굉장히 전국의 대우조선 해양급의 회사는 몇백 개 될 겁니다. 물론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하필 거기 사장을 해서 말하는 것도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산 측면은 있다. 공방은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감사원 감사위원 문제는 적당히 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이번 기회에 윤 당선인이 우리는 특히 나 윤석열은 5년 후에 물려줘야 할 때 인사 안 하겠다. 그런 말을 미리 한 것은 뭐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진통 끝에 두 사람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 회동할 때 저는 그날 뉴스를 보면서 딱 그 생각했거든요. 상호 최대 존중. 이것만이 불필요한 대립을 막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그날 분위기로는 확인이 됐는데 아직도 밑에 실무 라인에서 조금씩 뭐가 안 맞는 일이 설령 있다 해도 새 나오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편끼리 쭉 얘기한 거 아니니까 가끔은 충돌이 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또 국민들 조바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두 진영에 모두 다 손해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태드리면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사실은 일반적인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거기는 공적 자금이 7조 원가량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영 정상을 하거나 당면한 문제가 매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각에 적정한 인물을 어떤 인물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거기서 판단하는 거지만 어쨌든 금융위원회라는 산업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 이러이러하니 인사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통지를 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금 넘어선 거지만 어쨌든 금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감독권을 행사했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이제 비판의 대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두고 이제 검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 이제 고문료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한 달에 한 5억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총 4년 4개월을 두 번째 김앤장. 이분은 공직 김앤장, 다시 공직, 나오면 김앤장. 이걸 되풀이했고 최근까지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을 했는데 두 번째 들어간 게 2017년. 그로부터 4년 4개월 동안 처음 3년은 해마다 5억씩 받았다. 예전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 생각이 좀 납니다. 이쯤 되는 경력을 가진 분에게 김앤장 같은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에서 얼마 정도를 예우하는 급료를 드리는 게 맞냐. 가지고는 국민들 합의를 할 것도 아니고 개개인별로 이해를 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안대희 총리 후보자 문제 나왔을 때도 우리가 선은 딱 그어져 있지 않은 이른바 국민들 정서라는 것 갖고 얘기했잖아요. 예, 18억 원. 내정자 윤석열 당선인도 이 말을 직접 한번 했죠. 네. 이해를 좀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신 것 같긴 한데 예, 좀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능력도 많이 갖고 경력도 좋고 이런 분들이 많은 돈도 남들이 볼 때는 별 고생하지 않고서 버는 돈처럼 보이는 점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정적 사안이 돼서 임명이 좌절되거나 민주당에서 이것 가지고 끝까지 물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뒷맛은 좀 있습니다. 예.
인수위 측에서는 이해시킬 수 있다. 아니군요. 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측에서는 이해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시킬 네. 수 있다라고 뭐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은 지명자로서 인사청문 대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고액 연봉 내지 수당의 문제는 늘 정권의 교체를 떠나서 정권 여부를 떠나서 늘 문제가 됐었어요. 지난 김우수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월 2,900만 원에 중소형 로펌에서 받는 것이 적절하냐 여부와 네. 관련해서 고문이었거든요, 그분도. 이렇듯이 각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과하다는 것이고 해당 인사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경력 등에 비춰서 적절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관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청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겸손하게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청문회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이제 도덕적 잣대보다는 정책 검증 좀 하자라는 것이 그동안 얘기였는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 얘기는 좀 계속 바뀌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7대 기준, 검증 기준을 다시 한번 들이대겠다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 안 해놓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여기 이 얘기를 해볼까요? 그 7대 기준이니 5대 기준이니 그 누가 무슨 뭐 국민적 합의로 법률로 정한 건 아닌데요. 국민 눈높이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것은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성숙이다. 그리고 상식의 힘이 커지고 있다. 그다음에 공동체 전체의 컨센서스를 이루어내는 데는 그런 기준은 조금 강화되어도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레주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기는 하지만 지도층에 걸맞는 권위를 또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권을 내놓게 되고 야당으로 돌아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7대 기준에서 입각해서 꼼꼼히 다뤄보겠다라는 것은 내부 결의를 다지는 용어로는 좋겠으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언표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점은 있습니다. 일단 그 인사검증의 1차적 목표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 있죠. 자기들이 먼저 내부 검증한 다음에 국민 앞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야당은 인사청문위원회의 자격으로 가서 꼼꼼히 보겠다는 것이니까 어느 정부의 몇 대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이 정도면은 흡족 또는 흡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선, 저는 그것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 정말 그렇게 말하기로 들면 앞으로 순서가 교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자, 이제는 능력만 보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뺏겼으니 아니야, 요번까지는 너희들 작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어. 그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법도 고쳐야 됩니다. 1, 2차로 놔두든가 비공개 공개로 하든가 해서 능력 가지고 해야지 어디 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그러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 실패도 있었어요. 그중에는 맞춤한 인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늘 공전됐고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결국은 실망을 줬고 그런 게 누적됐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이거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사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직자 인사를 하겠다. 이거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5대 기준 하다가 그거 잘 안 되는데 또 7대로 높였다가 34분인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기준을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를 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갖다 댄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요. 물론 인사 기준을 높여가는 것은 좋겠지만 어찌됐든 현실적인 기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은 이런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몇 대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를 내놓느냐가 중요한 것이라서 일단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보면 당선인 측의 인사 기준이 나오겠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증이라는 것은 안 할 수는 없는데 뭐 이야기하셨다시피 뭐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아니면 뭐 자식과 관련해서도 검증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가면서 검증의 기준은 바뀔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 봐줘야 됩니까? 어디를 기준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건 이제 국민 정서에 따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좀 공감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회 내지 여론,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상 검증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차원 갖고 검증을 다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 차원이나 아니면 그 기자분들의 이런 문제 제기도 검증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발목 잡기나 비판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 그러면 그럼 사실은 그건 검증 기준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가상화폐라는 것이 뭐 숨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인적 범위에서 어디까지 검증 기준을 볼 것인가는 늘 문제가 돼 왔어요. 이거는 사실 정치권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자녀분, 특히 출가 자녀분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출가 자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위 문제 이런 부분도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이런 등등에 관련된 인적 기준 범위는 조금 정치권에서 어느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욕하실지도 모르지만 주관적이고 너무 브로드해서 시민들은 차마 안 하거나 못 하는 것. 저는 그걸 어떤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 당신이 말하는 시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네. 안 하거나 못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들면 이제 조금 너무 광범위해져서 제가 처음에 욕하실지도 모른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들 국민정서 하는데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코인? 암호화폐? 이런 게 뭐 돈이 될 수도 있다고? 해볼까? 그런데 그거 뭐 잘 모르겠고 차마 뭐 멈칫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런 것 거기 그 눈높이에 맞추면 크게 실수는 안 할 것 같다는 것이고 직계가족 범위 공개 범위는 지금 현행 공직자 재산 등록 기준이 하나의 원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보면 사실 다 돼 있습니다. 부모 그다음에 존비속 자식들 공개를 거부할 경우는 사유를 간략히 밝히고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출가한 자식들은 대부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가 타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출가했을 때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또 다른 경제 생활체로 일어서는 걸 의미하니까 뭐 거기다까지 이렇게 빼돌린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 범죄의 수준이니까요. 저는 그 정도를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 현행 틀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훈의 인수위 대변인이 이제 사퇴를 한 이후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답을 나눠보겠습니다. 저 김은혜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선 승리는 국가 정상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중앙 정권 교체를 지방 정권 교체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원팀입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를 한 이후에 경기도지사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각에서는 윤심의 작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당선인 측에서는 누구 나가라 마라 한 적 없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얘기가 돕니다. 저는 우연히 이렇게 겹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김은혜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미 경기도지사 출마론이 예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네. 본인이 결심한 거로 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 국회의원 등 인적 자원을 이렇게 낭비할 그럴 상황이 안 돼요. 다만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특히나 경기도지사 선거는 상징성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제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 국정동력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거든요. 따라서 충북지사, 경기지사, 서울시장 이런 부분들은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네. 여러분이 나와서 흥행몰이에 성공하게 되면 그만큼 또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높아지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다. 뭐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보낸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결과적으로는 경선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예. 전날에 보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뭐 결심하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제 안에선 비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가 참 시끄럽고 좀 애매한 정도를 넘어서서 좀 난감하기까지 해요. 그 기왕에 오세훈이라는 상당히 강해 보이는,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 돌아가는 거 보면 거의 미니 대선 또는 5년 후에 있을 대선의 한 80% 정도는 뭐 예비적으로 한 번 더 붙어보는 듯한 뉘앙스마저 주는데, 그 상당히 강해 보이는 오세훈 현 시장과 붙을 게 확실시돼 있는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내부에서 일치된 목소리가 아니라, 야, 그거 혼자 나가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다 하산하자고 해놓고 왜 당신만 등산해? 이렇게 치명적인 소리까지 나오면은 전력 약화는 빤한데, 네. 그래도 돌아오긴 이미 힘들어 버린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정말 무슨 정치적 결단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송 대표로 보면 좀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울시 현재 서울시 출신 의원들 한 무시할 수 없는 20여 명이 강력하게 저렇게 나오니까 덜컥 내부 암초를 만난 건데요. 전폭적으로 밀어줘도 쉽지 않을 판에 이렇게 내부에서 발목 잡기가 아직 정식으로 저 운동복 입고 스타트 라인에 서기도 전에 말이에요. 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여기서 또 한 번 주저앉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거론되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기왕에 그런 식으로밖에는 풀어갈 수 없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애초에 뭐 추대 그런 건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였지만, 그리고 이낙연 뭐 전 대표 그런 얘기는 너무 상상력을 많이 과도하게 발동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고 득표력을 확인하긴 했으나 너무 성급하게 이번 지방선거에 소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명심이 어디 가 있다 이런 말은 주변 관측자들이 지나친 관전 호사평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예. 그 와중에 86그룹의 또 한 명의 대표 인사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세대 교체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까? 제 귀에는 사실은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께서 광야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해서 젊은 정치인에게 공간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선 그 캠페인 기간 중이었는데 바로 또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서울시장이라는 중요한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 일단 최재성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86그룹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이 민주당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선거에서 그게 악영향을 끼칠 거를 염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재성 전 의원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은퇴 선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한 약속을 본인이 지키는 꼴이 됐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는 요소로 작용하긴 하지만 송영길 대표의 앞으로 행보에 따라서 저것이 묻히느냐 아니면 빛을 발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는 한 10초만 보태고 싶은데, 김영춘, 우상호, 최재성 지금 공식적으로 정계 은퇴 또는 불출마를 확실하게 선을 그은 사람들이잖아요. 86세대 중에. 네. 그리고 86 중에서도 비교적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이른바 이제는 586이 아니라 686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자연스러운 퇴전은 막아설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그리고 그것은 세대 교체 및 정치 교체의 논의로 이어질 터전은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취임 후에 올 가을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 합쳐져 가지고 무슨 논의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도 의외로 조용히 소리 없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김은혜 건도 있고. 그래서 올 연말께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먼 파도인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파도의 높이는 꽤 큰 파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